정통 경제학에서 보는 뷰에서 벗어나야지 소프트 랜딩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캐시드도 나는 침체가 올 거다, 디플레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지만 내가 틀린다면은 예전에 만들어진 경제 지표가 디지털화된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만약에 이게 틀린다면은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자, 오늘 뭐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분은 누구신가요? 네, 마지막은 이제 채권 대가 중에 한 명인 레이시언트입니다. 뭐 제가 레이시언트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분이 뭐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뭐 계속 침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침체 온다 했는데 침체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네네. 저도 물론 이제 이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침체 온다 하니까 제가 이분 최근 리포트가 뜨긴 했는데 가져와야 되나 싶다가 1분기 GDP 보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1분기 GDP를 보니까 조금 놀라긴 했죠. 생각보다는 낮게 나와서요. 네, 근데 뭐 2분기 GDP는 4%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레이시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42년생, 81세고 힌코라고 이제 채권을 주로 운용하는 이 회사의 이제 전략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이분 다룰 때마다 대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이분 리포트가 그냥 형식도 논문이고 그리고 네. 그냥 거시경제 원론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가 정통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실제로 이분이 이제 아브람슨상이라고 경제학계에 좀 권위 있는 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 업적도 있고 이제 채권 장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년 연평균 8.2%. 그러니까 8.2%. 아 뭐야 뭐 드러켄밀러는 30년 연평균 30%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게 자기 이 주종목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주식끼리, 채권은 채권끼리. 이제 주식은 이제 S&P랑 비교를 하면은 채권은 이제 채권의 벤치마크가 블룸버그 채권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0년인가 30년 연평균이 1%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했고 우리가 이제 채권 왕이라고 부르는 건들락도 한 4에서 5%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채권 장인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 교수님인데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롬바론보다 한 살 형이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침체가 온다고 가서 강조하면서 침체가 올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야, 미국에 돈 많은 줄 알았지? 지금 미국 돈 없어. 돈 없어서 침체 와. AI 좋았냐? 그건 너무 허상이다. 희망 갖지 마라. 그만큼 효과 없다. 그리고 부양책 때문에 경제 좋아질 줄 알았냐? 부양책은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꽃길이 아니라 불꽃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최근 이 M2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통화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역시 경제가 반등하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M2 그거 허수야.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볼까요? 이거 미국이란 부자 나라에 왜 돈이 없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순국민 저축이라는 거거든요. 순국민 저축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네거티브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순국민 저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국민 소득에서 개인 소비 빼고 정부 지출 빼고 해외 송금 뺀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쓸 돈 쓰고 정부가 쓸 돈 쓰고 해외로 보낼 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번 돈에서 그렇게 쓰고 보내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레이시언트를 다룰 때마다 대학교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제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원론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를 분배나 소비나 생산 측면에서 어디로 봐도 결국엔 그 값은 다 똑같다. 라는 게 이제 삼면 등가의 원칙인데 이 왼쪽이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 그러니까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과 투자와 순수출을 합치면은 이게 GDP다. 오른쪽은 이제 소득 측면에서 본 거죠. 이제 민간 소비, 저축 그리고 이제 세금 합치면 이게 GDP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삼면 등가니까 요 두 개가 같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항등식을 풀어보면은 정부 지출 플러스 투자는 저축 플러스 세입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세입에서 지출 빼면은 정부한테 남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정부가 번 돈이고 지출은 정부가 쓴 돈이니까. 그럼 요게 이제 남는 돈이 정부 저축인데 그럼 이제 정부 저축이라는 게 저축이니까 이거 다시 S로 통일할 수 있고 그럼 정부 저축은 투자 플러스 순수출이다. 근데 미국은 이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어차피 적자 매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곧 지금 저축은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순국민저축 지금 네거티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투자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죠.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약의 역설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 절약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침체가 온다. 근데 이 레이시언트는 지금은 소비를 안 해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절약을 안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침체가 온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소비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물가 떨어지는 환경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이거 알고 있을 거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하를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은 물가 지금 떨어지는 환경인데 굳이 연준이 여기서 피봇을 해서 금리 인하하면은 지금 이 환경 망치는 거다. 그래서 물가 떨어지게 연준이 요거 놔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준이 피봇을 해도 잠깐 성장만 좋아질 뿐이지 이거 뭐 장기적으로 성장성 끌어올릴 수도 없고 오히려 인플레만 불러일으켜서 가계들의 실질소득만 낮출 것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인데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이 아니고 저축을 안 해서 투자를 못 할 것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디플레이션 빠질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연준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또 우리가 이 최근 AI를 맞아요. AI 때문에 엄청나게 기술력 생산성 늘어나서 생산성 경제 성장을 할 건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꿈깨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꿈깨 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성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빨간 박스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 요 T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 T3가 가장 기술력이 높고 네. T2, T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요 FK는 뭐냐? 이게 이제 생산함수라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이 자본이랑 노동으로 생산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 나아가면 자원도 있고 이렇긴 한데 보통 크게는 이제 노동이랑 자본 요 두 가지를 보거든요. 요거가 이제 이 기술력이랑 결부되면은 아웃풋이 결정되는데 이제 기술력이 더 높을수록 이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생산력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이거 보면 지금 AI 때문에 T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뭐 국민저축 좀 별로고 인구 문제 좀 있어 별로여도 이 T가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레이션트는 야 T는 그냥 멀티플이야. 한마디로 기술력은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이 한마디로 이 순국민저축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야, 마이너스에 아무리 배꼽하고 천곱해봤자 마이너스다. 이 순국민저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금융저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어딘가에서 없는 돈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듯 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순국민저축은 그게 좀 반전이 되었잖아요. 왜 안 되냐? 아까 장표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제가 그 정부 지출 빨간색으로 지금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지출이 거죠. 마이너스인데 이 레이스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정부가 계속 지출이 더 그럴 늘어날 거니까. 뿐이지 줄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한동안 마이너스가 될 마이너스 수밖에 없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양책이 경제를 성장 못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양책이? 네.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국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들이고 초록색이랑 남색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Y축이 양수면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음수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GDP 대비 부채 비율 60% 이상인 국가가 처음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X축, 그러니까 이 시간축이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한 1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시키는 듯 하다가 그 이후로 24분기, 한 6년 동안은 오히려 경제 발목 잡는다. 경제 안 좋게 적용한다. 그래서 부채의 덫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 뭐 6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여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이 120%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전트가 봤을 때는 이 부양책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올 거고 지금 이 올해부터가 이제 한 1년이 되는 요 시기라는 거죠. 이 해피타임이 끝나고 이제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얘기의 논리는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이제 AI여가지고 AI가 됐냐 안 되냐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 그 돈으로 이제 뭘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제가 알기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도 좀 보면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M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파월이 또 12월에 긴축 그만할 것 같다는 사인을 줘가지고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최근 통화량 지표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중에 밑에 거는 우리가 통화량 하면 많이 보는 M2 그래프입니다. 네. M2가 지금 194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다시 반등을 치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그래프는 이제 연준의 본원 통화 그래프입니다. 연준의 이제 예치된 지준금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돈 요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연준이 긴축하자마자 요 돈이 줄어들다가 유동성이 줄어들다가 최근 이 줄어드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네요.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야 통화량으로 봐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게 왜 틀렸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연준이 가진 만기가 긴 자산들을 나타낸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만기가 긴 자산들은 지금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긴축이고 이 통화량 지표가 잠깐 올라왔던 거는 오퍼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인 창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쓸 DW 돈이 늘어나서 요것 때문에 잠깐의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올라온 거지 장기적으로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화지표, 이 통화량을 볼 때 M2 같은 거 보지 마. 아하. 이제 새로운 걸 봐야 돼라고 하면서 MWDL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한국어로 뭐예요? 번역하면은 현대 세계 달러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본원 통화 연준의 예치된 이제 준비금하고 미국에 돌고 있는 돈 플러스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증권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이 결국엔 다 달러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만든 이 개념을 만든 이유가 달러가 기축통화고 미국이 대장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통화량, 전 세계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달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아하. 근데 이게 최근에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하. 전 세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연준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다.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국은행에서도 보고 따라하고 BOJ에서도 보고 따라하고 항상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FOMC 회의 다음 날 있어요. BOE는 항상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따라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그 얘기 했었죠. 우리는 연준에게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달러가 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질 통화 공급량만 봐도 각 나라별로 봐도 지금 영국, 미국, 유럽 다 역성장하고 있고 일본도 곧 역성장 할 것 같다. 네. 일본 이제 레이션트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유동성이 다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이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침체 징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노동시장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네네. 코스다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다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레이션트가 계산을 해봤대요. 기업조사가 좀 왜곡돼 있고 가계조사가 진짜면은 가중치를 좀 줘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가계조사, 기업조사 간에.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계속 안 비농업고용 좋아지고 있다는 증가율이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맞네. 이러다가는 이 역성장 하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시장도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긴축해도 미국 정부가 재정책 쓰니까 돈 푸니까 정부가 쓰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레이선트가 봤을 때는 소용없다. 왜냐면 아까 봤듯이 부채가 많은 국가가 정부 지수 늘려봤자 안 경제 된다. 성장 도움 안 되고 그리고 순국민 저축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돈을 풀어도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돈이 도는 속도 어허. 요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요 그래프가 이제 M2의 유통 속도인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레이선트가 봤을 때는 요것도 우하향
할 거다. 그러니까 요 유통 속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예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금 대비해서 이제 대출 얼마나 해주는지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은행이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있고 대출이 지금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써왔자 그 돈이 돌아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안 돌게 되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게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여기저기서 반박하고 싶지만 하도 올곧게 그냥 아니야 이러버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침체가 올 거고 침체는 뭐냐? 장기채다. 아하. 그래서 장기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하.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론은 장기채를 사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채를 사라는 말 듣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학개미들이 장기채 샀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라. 그래도 사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시언트의 얘기였고요. 이제 레이시언트 제가 쭉 계속 팔로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학이 죽어야 소프트 랜딩이 사는 거 아닌가. 어허. 레이시언트에서 봤듯이 정통 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은 침체가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와야 됩니다.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아무리 저희 봐도 와야 되는 게 맞아.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주셨듯이 그 뭐 마이클슨 난도 나 예측 안 할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소프트 랜딩이 성공하면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 경제학에서 보는 뷰에서 벗어나야지 소프트 랜딩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정통 경제학으로 보는 툴이 맞는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KCU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KCU도 나는 침체가 올 거다, 디플레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지만 내가 틀린다면은 예전에 만들어진 경제 지표가 지금의 경제를 디지털화된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만약에 이게 틀린다면은 경제 지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대학교 때 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다 끝나가 뭐 다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경제학을 맨큐의 경제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 지금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가 맞는지는 좀 시간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핵심의 질문은 그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끌어다 써서 이 돈으로 AI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난다면은 이게 틀릴 수 있는 거고 아니 안 나고 결국은 안 돼라고 하면은 다시 뭐 말한 대로 경기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론바론 아저씨부터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의 자본주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학 이야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